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DSR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미 우리는 DTI나 LTV와 같은 기준이 있는데 왜 새로운 기준인 DSR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DSR을 한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DTI는 여기에서 원리금이 빠진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DSR이라고 하는 기준은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에 대비해서 금융비용 그리고 빚을 갚는데 혹은 원리금을 갚는데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고 생활이 안 되니 그 상한선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DSR입니다. DSR을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1년간의 소득에 만약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3천만 원, 그리고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1년에 1,200만 원을 갚는다면 1,200만 원, 거기에다가 다른 대출도 있겠죠. 신용대출도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넣고 자동차 할부금도 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DSR입니다. 그런데 DTI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왜 DS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고 할까요? 이 DTI와 DSR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수식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적용을 해왔었던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1년에 계속 갚아야 되는 비용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비용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이고요.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이자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이 사람은 금융비용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비 이렇게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의 상한선을 정했던 것이 DTI입니다. 그런데 DSR은 조금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에 넣는 것은 똑같지만 마이너스 통장도 그 DTI에서는 이자만 계산을 했다면 마이너스 통장도 물론 만기 연장은 되지만 결국 갚아야 될 돈이죠. 그러면 이 금액도 빚을 갚는데 얼마나 금액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도 이자만 내지 않죠. 할부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이 사람이 1년간 갚아야 될 돈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긴 하지만 결국은 이 돈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한 사람이 버는 금액 대비 얼마나 많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총 부채에 대비한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DSR입니다. 자, 그런데 이 DTI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TI를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을 갚고 그리고 다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쓴다면 3천만 원 분의 1,50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DTI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0%가 나옵니다. 그런데 DSR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똑같이 개인 연소득액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1,200만 원을 갚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자, 이 숫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1년에 600만 원 갚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비용은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 원리금 상환액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기준을 대출을 받는 기준에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DSR 16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DTI가 있는데 왜 DSR을 도입하게 될까요? DTI 기준으로 봤을 때 50%인 사람을 DSR로 돌려보면 160%가 되는데 이 숫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DSR이 됐든 혹은 DTI가 됐든 LTV가 됐든 모든 것들은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DSR인데요. 만약에 대출 부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것은 은행 손실이 되고 은행 손실은 다른 은행으로 전이가 됩니다. 결국 국가적인 위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더 기준을 세워보자는 것이 바로 DSR의 도입 목적입니다. DTI는 그동안 맹점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잘 갚는다는 것은 물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신용대출이라든지 혹은 카드론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은 알 수가 없었죠. 예컨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분명 어떤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잘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 갚고 있었다면 DTI로 봤을 때에는 이 대출이 상당히 안정적이어 보이겠지만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실은 주택담보대출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맹점을 DSR에서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DSR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대출을 들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많은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대출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세워보자는 것이 바로 DSR입니다. 물론 DTI에서 DSR로 기준이 변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적은 조금 더 대출의 부실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